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두 번째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대법원장 인사 공백 사태 등 대치 전국 속에 여야의 공방도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한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앞둔 여야의 총력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끝까지 이제 귀 기울여서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내용들을 좀 내놨는데요. 먼저 이 내용 좀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상황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이게 뭐 이제 중동에서 5차 중동 전쟁이 벌어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계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당장에 이제 유가가 4% 정도 급등을 했잖아요. 예. 아주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민간인들이 벌써 1,000명 이상 숨졌고 5,000명 이상 부상했다. 굉장히 비극적인 사태인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저희가 공급망이 전 세계 공급망이 교란됐었지 않습니까? 네. 밀 가격이 급등하고 그걸로 인해서 뭐 전 세계가 상당히 혼란스러웠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중동에서 만약에 저런 전운이 감돌면 당장 유가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경제적으로는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는 뭐 이번에 보셨지만 뭐 아이언돔이라고 했지만 그 80만 원짜리 로켓 수천 발에 거의 뭐 무력화가 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1,000기 이상의 장사정포를 갖고 있고 1시간에 16,000발을 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이게 뭐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구나. 만약에 저런 식으로 기습 공격을 해오고 행글라이더 같은 걸 타고 습격을 해 들어오면 이게 도대체 방지책이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민들 그 지역에 있는 중동 네. 지역에서 만약에 전쟁이 터지거나 그러면 거기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에 대한 그 안전 문제도 여러 가지 고민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하여튼 저는 뭐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같은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을 함께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 대변인 생각도 듣겠습니다. 앞서 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일단 우리 또 유가가 많이 오르고 하면은 가장 타격을 받는 거는 서민들, 뭐 상공인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타격이 크지 않도록 정부가 잘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민간인 사상자도 많이 났는데 지금 보면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이제 국지전이 됐던 뭐 5차 아랍 전쟁의 위험까지 커지는데 그렇게 가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민간인들 사상자가 늘어나고 양측 다 지금 100명 넘는 인질을 잡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자지구로 이스라엘군이 들어가면은 또 하마스에서 인질 처형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그 관련국들뿐만 아니고 강대국들도 좀 차분하게 자중하면서 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우리나라가 또 어느 한쪽 편을 든다고 할까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과의 관계도 있고 중동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도 있고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외교라는 거는 우리 국익 중심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이 힘을 합치고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얘기한 여야 영수회담 이런 것들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 외부 요인이 됐던 내부 요인이 됐던 우리 국민들이 어렵지 않게 하는 게 정치의 본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집권 세력 측에서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회로 좀 저희 시선을 돌려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언론에 많은 부분이 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뭐 각각 주목하고 계시는 상임위 그리고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종혁 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법사위에서 뭐 항상 그랬잖아요. 법사위는 항상 제일 시끄러웠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법사위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될 겁니다. 일단 당장 이제 여당에서는 그 김명수 체제 하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할 것이고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잉이 아니었냐,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양당에서 뭐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또 그 산자인가요? 그왜 우리 부동산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통계 조작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려고 할 것인데 어쨌든 이번에 국감이 굉장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은 공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국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들도 내가 뭔가 여기서 두각을 나타내서 내가 이제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상당한 좀 이득을 얻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안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그러다 보면 좀 더 너무 이제 좀 격렬하게 이 국감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예. 우리 당으로서는 과거에 그 뭐 정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건 아니니까 예.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통계 뭐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저 대북 그 우리 어부들 북송했던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지적하려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집권 이후에 뭐 양평고속도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쨌든 뭐 국감이라는 건 그런 거 지적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여야에서 각자 지적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부도 견제가 되는 거고 또 뭐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법사위, 산자위 등을 언급해 주셨네요. 네.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저도 뭐 정치부 기자 현장에 있을 때도 취재를 하면은 국정감사는 기본적으로 야당의 장이 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 정부에 대한 실정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개선책도 제시하고 일단 질타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저는 일단 그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국감 전략으로 내놓은 문재인 정부 실정론을 부각시키겠다는 그게 맞나 싶어요. 그 컨셉트가 맞습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도 아니 집권한 지 2년이 돼서 1년 6개월이 넘어가지고 지난해 국감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집권한 지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1년 6개월이 됐는데 여전히 문재인 정부 실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 그걸 가지고 난타전을 벌이고 야당의 지적을 무력화시키겠다. 이른바 물타기를 하겠다. 글쎄요. 본인들 생각할 때는 그게 적절한 전략인지 몰라도 다수의 국민들을 볼 때 그러려면 왜 정권 교체했는데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 잘한 게 있으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 나아진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좀 부각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가 됐든 외교가 됐든 조금이라도 우리 국민의 삶이 나아졌다. 그러면 그걸 부각시키는 건 제가 뭐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집권하고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 문재인 정부 실정이 이거다. 그럼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는 뭐 했습니까? 물어볼 것 같고 세부적으로 보면은 좀 전에 말씀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 국민들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이거는 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우리 정부가 우리 예산을 써가면서 우리 국민들 세금까지 써가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건 따져봐야죠. 그리고 얼마 전에 신속 처리 안건까지 지정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해병대원 최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대통령실의 외화보고가 살아 있습니다. 그거 밝혀야죠. 여기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홍범도 장군 지우기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자존심도 있고 우리 군의 뿌리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지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철저히 따져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번 국정감사는 현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과방위나 문체위의 방송장악 문제랄지 언론 탄압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야당으로서는 그런 걸 하라고 야당 의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 뭐 정치 공세가 아니고 정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아주 치밀하게 잘 해서 성과도 내고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현 정부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이걸 알려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거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야당의 시간인 것도 맞는 얘기고 그리고 정부도 그 야당의 건강한 견제와 지적이 있는 것이 좋아요. 여야 관계에서도 좋고 정부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그 지금까지 국정 운영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한다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들 통해서 뭐 개선되는 것들은 개선돼야 되니까요. 근데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 야 지금 1년, 2년 지났는데 무슨 왜 옛날 얘기를 하느냐. 통계 조작 같은 거는 최근에 드러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통계 조작 같은 것은 거의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통계 자료를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국민에 대해서는 완전히 기망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들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조차도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건데 왜 얘기를 하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거에 아무리 그 전 정권에 있었던 거 하더라도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정부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의 문제까지 이명박 박근혜라고 그러면서 온갖 것들을 헤집어서 그 처벌하고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가는 것들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까지 문재인 정부 때 일인데 왜 지적하느냐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과연 아니 그럼 잘못한 거 있으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지 그것조차도 과거 일이니까 그냥 덮어두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아마 법사위에서 그런 부분들이 검찰의 부당한 정치 수사 부분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그 지적과 함께 감사원이 또 이제 법사위에 해당이 되니까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도 그렇고 지금까지 편향되게 감사를 했다는 건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통계 조작 부분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당일날 통계 조작 발표한 뒤에 국토부 직원들, 공무원들 반응 보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어진 업무를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시장 상황에 맞게 거기에 맞춘 통계치를 내놨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밝혀져야 되겠죠. 근데 제가 과문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계 조작 뭔 수치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자극적인 용어로 감사원이 보도자를 냈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수사까지 의뢰했으니까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성은 다 아는 거고 수사에서 밝혀지면 됩니다. 제 얘기는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집권 여당이 이제 2년째 집권을 했으면 집권 세력이 우리는 국민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왔다. 이걸 좀 홍보도 하고 과시 좀 하라는 겁니다. 그 전임 정부 가지고 계속 트집 잡고 그렇게 해서 뭐가 밝혀지겠습니까? 집권 세력답게 처신해달라는 얘기를 짧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트집 잡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본류가 아니니까 제가 그렇게 뭐 여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과거에 그 산업부에서 산업부 장관이 공무원들이 다 원전 자료 들어가서 폐기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그분들이 그럼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국토부에서 그 부동산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당사자들이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통계청에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해당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별개로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게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근거로 해서 그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예. 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도 정치인들이 흔히 쓰는 레토릭입니다만 도대체 많은 국민이 자기 기준이죠. 뭘 가지고서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국민들 파는 것도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현안과 쟁점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고, 뭐 저희도 계속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습니다. 휴일에도 여야 지도부는 표심 잡기를 계속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는지 함께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힘이 있는 사람이냐, 그걸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한라인이 개통돼 있고 집권 여당이 팍팍 밀어줘서 강서의 재건축 재개발은 말할 것도 없고 강서가 서울의 얼굴이 되는 중심이 되는 그런 구로 만들 수 있도록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업수위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직접 행동으로 증명해 주실 걸로 확신합니다. 진교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국민의 무서움을 이 나라의 주인이 진정 국민임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증명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네, 사전투표가 22.64%였고요. 이제 내일 본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힘 있는 여당 후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이제 정권 심판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강서 구민들에게는 뭐 어떤 전략이 지금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네. 사회가 완전히 양분돼 있어서 한 30%는 이렇게 각자의 당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 정권 심판 이런 부분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야, 그 지역을 바꿔야지 뭐 이런
능력 있는 후보가 필요해. 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문제는 이제 중간에 있는 40%, 그다음에 저 적게 좁히면 한 20%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게 중요할 텐데요. 사실은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어요. 투표율이 50%를 넘을 수 있을까? 아니면 40% 정도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건 이걸 놓고도 지금 여야가 서로 예.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뭐 국민의힘 저희 당에서는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민주당에서는 전통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게 심판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강서에 지원 유세를 한번 갔었거든요. 갔더니 그 나이 드신 어르신께서 아니 근데 이거 사전투표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는 사전투표가 뭔가 좀 부정이 끼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걱정하지 마시고 투표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뭐 나도 친구들하고 투표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저도 요새는 하도 이 상황이, 정치적 상황이 급변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 했던 예측들이 그 다음에는 다 틀리기 때문에 네. 이게 사전투표함이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 것이냐. 아마 야당에게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러나 과거처럼 그렇게 압도적으로 유리할 것이냐. 그렇게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투표율이 한 40% 정도라면 결국은 그 보통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중도층은 별로 안 나오고 양쪽에 지지자들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그것도 과연 어떻게 될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희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어떤 걸 지금 좀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그 투표는 끝까지 우리 대표도 얘기하면 세 표가 부족하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사전 투표율이 역대 재보궐선거 중에 가장 높다고 하지만 이게 우리 당에 유리할지 국민의힘에 유리할지 결국 투표라는 게 이 투표함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정권 심판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뭐 민주당 대변이기 때문에 탓하는 게 아니고 이건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만든 거예요. 이 선거 자체는. 왜냐하면 원인 제공자가 김태우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불과 몇 달 전까지 강서구청장이었습니다. 근데 직을 잃었어요. 공무상 기밀 누설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근데 대통령이 3개월도 안 돼서 사면 복권을 시켜줍니다. 여당 지도부가 공천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한 걸로 지금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 대통령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별로 다 나누고 만난 사람들 5만 참 보고서 쓰라고 지시까지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주당도 이제 맞서가지고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선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는 지금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심판 선거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는 쪽은 상당히 타격을 받지 않는가 싶고요. 그리고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 김태우 후보 자체가 이 캠페인 기간에 좀 강서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마땅치 않은 행동들을 좀 합니다. 본인 때문에 벌어진 선거인데 그 40억 원의 강서 구민들의 혈세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애교로 봐달라고 그래요. 그게 애교입니까? 40억 원이 애교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상당히 불쾌하던데 이거 잘못됐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구청장까지 하신 분이 지금 집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로 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데 집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분당하고 성수동 각각 10억 원짜리 집이 2채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아는데 제가 지금 강서 구민은 아닙니다만 제가 강서 구민이라면 이거 심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권 심판 선거가 돼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하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 공익제보자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사퇴함으로써 선거가 규칙 사유가 있는 거 아니냐, 재보궐선거에 그런 뭐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이재명 대표가 그 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그 지역은 지금까지 저희가 이겨본 적이 거의 없는 그 십몇 년 동안 그리고 거의 한 18%에서 20%까지 그 패배를 해왔던 지역이고,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 3분이 모두 민주당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조건 하에서 저희가 시작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달리기로 따지자면 200m 달리기 하는데 한 100m쯤 뒤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로서는 일단 선거가 시작되면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하니까
그 지도부가 총출동하고 그다음에 인근이라든가 뭐 주변에 와서 좀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선거라는 것이 각 당이 일단 시작되고 나면 이 하면 할수록 점점 커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구청장 선거 하나가 그 양당이 총 대결하는 그런 양상으로 펼쳐진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이제 김포공항 뭐 고도 제한 완화하고 재개발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재명 현 대표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개항을 출마할 때 냈었던 그런 이전 공약이랑 좀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선거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간절하게 하는 쪽이 저는 이긴다고 봅니다. 작은 선거든 큰 선거든 마찬가지. 그런 점에서 우리 민주당이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강서 구민들의 마음을 얻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 이거를 보도로 봤습니다. 예. 보도로 받은 첫 느낌은 이분들이 좀 많이 궁하구나. 입장 처지가 여유롭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서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 나왔지만은 이게 역대 강서는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이었다. 아니 그게 강서을 같은 경우는 거기 많이 국민의힘 의원도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 이겼잖아요. 이겨서 김태호 후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뭐 선거의 의미를 축소하려면 저분을 공천하면 안 되죠. 사면 복권하면 안 되죠. 40억 들게 하면 안 되지요. 지난 선거 때부터 그런 말씀 드리고 이거 말씀드리면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이제 공약을 건 건데 당시 그 이재명 후보 저도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장기 과제로서 이런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하는 인천 계양과 그다음에 경기도 김포와 그다음에 이 강서구를 묶는 이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여기를 제대로 개발을 한번 해보겠다. 장기 공약을 내걸었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부에서 혁신개발지구를 지정을 또 합니다. 이 김포항 일대를.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청장이 진교훈 후보의 공약과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개항 보궐선거 나올 때 되는 공약이 상충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진교훈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우리 당 그 구청장으로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 절차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모순되죠. 모순되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 뭐 시자 대통령이 제시한 거 혹은 후보가 제시한 거 경기도지사 때 했던 거 그런 것들과 각 지역의 또 그 구청장이라든가 후보들이 나와서 제시하는 것들이 서로 상충되고 충돌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모순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해서 그게 완전히 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뭐 네. 여야가 막론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도 사실이니까.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유세 현장을 찾은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갈지 말지에 대해서 많은 관측이 있었는데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당 대표가 선거 후보 유세하러 가는 거야 뭐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극적인 효과를 많이 노리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자신감이 붙으셨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몸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사실은 저 선거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러면 안 나가신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게 퇴원하면서 바로 그쪽으로 갔다라는 거는 나름대로는 이게 극적으로 이렇게 병원에서 퇴원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이 선거를 진두지휘해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나 전략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그거야 정치인이 내린 판단이니까 네. 그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재명 대표가 어제 했던 발언 중에요. 이 내용도 좀 궁금해서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넘어가자. 이거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가? 이거 비명계를 향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나오니까 이제 뭐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예. 그런데 이 대표가 저는 옆에서 대변인을 하면서 지근거리에 있으니까 한두 번 쓴 얘기는 아닙니다. 아주 자주 한 얘기하면서 우리 당원들 사이에 이제 무슨 특정 과일 이름을 써가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수박이라는 용어도 쓰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 내부의 작은 차이는 분명히 극복해야 돼야 되고
외부에는 더 큰 우리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단은 현재로서는 당이 선거 국면이기도 하고 앞으로 총선을 앞뒀기 때문에 단결과 단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거고 그리고 대표가 유세 현장에 간 거 가지고 만약에 어떤 사전 선거 운동 기간에도 그 사전 선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죠. 사전 투표 때 이렇게 검토가 되다가 의료진이 건강 회복에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가신 거고 어제는 퇴원을 하면서 자택으로 가면서 들린 거거든요. 근데 이걸마저도 무슨 뭐 꼼수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 좀 과한 것 같아요. 만약에 안 갔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선거 질 것 같으니까 안 간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공격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워낙에 큰 정치인이니까 관심 가져준 건 좋은데 좀 과도하게 비난하는 거는 또 맞지 않는 것 같고 아니 당 대표가 선거 있는데 가가지고 그 선거 독려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 이 강서구청장 내일 본투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궐선거를 계기로 이제 총선으로 정치권의 시각이 좀 많이 모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좀 많이 나왔던 것이 하태경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에 이제 부산에서 3선을 한 중진 하태경 의원이 서울 출마를 선언했단 말이죠. 지금 당내에서 뭐 지도부에선 긍정적인 의견도 나오는데 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선당 후사라기보다는 제 갈 길 찾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조금 내서 지금 당내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선택에 대해서 어떤 반응입니까? 갈리죠 뭐. 예를 들면 젊은 분들이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일부 분들은 그거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지금 영남에 있는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부담을 줘? 이런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정치라는 게 그런 거겠죠. 근데 하태경 의원은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뭐 내가 다선이 되면 나는 이제 여기 버리고 딴 데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저는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하태경 의원이 굉장히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많이 해서 이게 공천 과정에서도 좀 본인도 좀 찜찜한 구석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류를 공격을 했는데 더구나 이제 나 3선인데 이 좋은 곳에서 3선을 했는데 나를 계속 줄까? 이런 현실적인 판단도 좀 하시지 않았겠어요? 거기다가 또 본인은 이제 나름대로 전국구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뭐 방송에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난 그렇게 전국구니까 그렇다면 내가 한번 다른 곳에서 승부를 걸어보겠다.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수도권 지역에 나와서 뭐 일각에서는 마포 정청래 의원과 붙으면 어떠냐. 뭐 둘 다 운동권 출신이신데 운동권 급으로 따지자면 하태경 의원이 아마 훨씬 더 강했겠죠. 근데 거기서 한번 붙으면 어떠냐 얘기도 하는데 또 어저께인가 제가 그 다른 방송에 나와서 그 김재섭 당협위원장 가까우니까 얘기 들었더니 그보다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더 큰 사람하고 붙겠다 그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누군지 뭐 잘 모르겠는데 김재섭 위원장은 뭐 이인영 의원하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긴 하셨어요. 방송에서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수도권에 와서 본인이 정말 586 세대들과 싸워서 본인이 그것을 이겨내고 당선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겠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크게 성장하겠죠. 그래서 정치는 어차피 선택이고 결단이니까 저는 하태경 의원의 결단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네, 이런 선언에 또 동참하는 이들이 있을까도 관심이고 뭐 야당에서도 강경파 초선들을 중심으로 다선 물갈이론 이런 것들 거론되고 있고 사실 이런 상황들 보면서 뭐 과거에 뭐 김부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다시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이런 상황들? 그때 하태경 의원이 먼저 총선을 6개월 앞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보통의 이제 중진 의원들이 특히 이제 지역에서 조금 뭐 인기가 떨어졌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 중에는 밀려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자기 지역구를 오랫동안 했던 데를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밀려서 하기보다는 하태경 의원이 뭐 지역 사정을 제가 세세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친윤은 아니니까요. 반윤이나 비윤 쪽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겠습니다만은 저는 3선까지 한 분이 자기 지역구를 내놓고 수도권 서울로 올라오겠다는 그 결단 자체를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 내부적으로 어떤 뭐 여러 가지 득실의 문제를 계산을 해봤겠죠. 하지만 이거 자체를 내놓은 거가 다른 의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저는 국민의힘이나 이런 거 다 사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도 내놨으니까 다른 분도 해라. 이게 먹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그
그것 때문에 내가 지역구를 내놓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약간 상황은 달라요. 민주당은 제 기억으로는 2008년 총선인가요? 이때 말고는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언제나 지금 국민의힘 전신의 정당들보다는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수도권에 다선 의원들이 있지요. 근데 일괄적으로 다선이라고 해서 본인 지역구를 내놓고 다른 데로 또 가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뭐 맞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하면서 결국은 지역 구민들과 국민들이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내에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여러 조사를 하면은 적합도 조사를 할지 뭐 이렇게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 좀 높지 않게 나오는 다선 의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또 그분들은 다른 분들로 이렇게 공천이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인유적으로 하면은 내용이 생기고 그런 여야 모두 공천 전략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 위원장께서 하태경 의원 얘기하면서 정청래 의원 얘기했길래 우리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민주당에 좀 전에 방송에서 얘기했더라고요. 하태경 의원은 약체다. 다른 사람 보내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다른 여러 고민을 하겠지만 정청래 우리 최고위원이 보다 더 센 사람이라면 우리 당대표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 토요일에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제 신원식 장관이랑 유인촌 장관을 임명을 했죠. 이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임명을 그냥 강행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알 수는 없죠. 뭐. 대통령이 임명권자시니까 예. 대통령의 판단에 따르는데 지금 뭐 정치적으로 하면 내일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정무적 판단을 해보면 내일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는 별로 현명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옳은 것이든 그른 것이든 쓸데없는 분란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는 내일 선거 결과를 좀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그 논란이 있는데 뭐 그거 하나하나 만약에 이제 뭐 그 여기서 그 논쟁을 하자면은 그게 본류는 아닐 테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총선 저 프로구청장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결정이 내려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민주당에서는 근데 이런 개정안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도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을 하거나 중도 퇴장하게 되면은 후보자 사퇴로 간주하겠다라는 이제 개정안을 오늘 발의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냥 프레임을 짜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뭐 김행주랭랑법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자극적인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여야가 그 위원장의 진행을 놓고 격돌을 벌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 퇴장을 하고 그런 와중에서 당신 나갑시다라고 해갖고 나갔는데 김행 후보자는 같은 층에 있는 대기실에서 이제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 위원장께서는 뭐 10분 뒤에 속개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여당에서는 아니 여야 간사 간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 당사자격인 그 김행 위원장은 이쪽 저쪽 뭐 양쪽의 어떤 그 요구를 받고 있었던 건데 그런 걸 놓고서 주랭랑을 쳤다라는 식의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걸로 지금 이제 법까지 만들겠다는 거는 결국은 그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좀 더 이제 어필을 하기 위해서 호소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사실 뭐 이번 청문회를 지켜보면서는 야, 청문회가 정말 이렇게 가서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뭐 7가지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논문 표절이라든가 뭐 위장 전입이라든가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을 임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니까 34명을 그냥 통과를 시키셨단 말이에요. 물론 이 정부 들어서도 지금 17명, 18명째 이 통과를 시키고 있어요.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아도. 그러니까 정말 여야가 이 청문회가 이대로 좋은 건지 이 부분을 모여서 좀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일단은 지금 그 개정안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좀 돌아가 보면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 재개를 기다렸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청문회를 취재를 하면서도 많이 봤고 국회 이제 근무를 하면서도 봤는데 후보자의 이번 처신은 좀 부적절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청문회가 끝나지 않았고 그게 위원장이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청문회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당 의원들이
저는 그 가자 이렇게 좀 선동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의원도 상당히 정무적 감각은 좀 떨어지는 분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후보자까지 빼버리면은 그 뒷감당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본인들이 위원장이 어떤 진행 과정에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고 본인들이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을 해가지고 뭐 항의를 한다. 뭐 그것까지는 뭐 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후보자를 같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다시 어찌됐든 열렸는데 아예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고 하면은 그거는 저는 청문회 역사상 처음 보는 일이고 당연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후보자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김행 후보자가 본인 입장을 좀 차분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해소가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뭐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맞서듯이 대단히 이제 부적절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하니까 위원장이 그러려면은 그만두세요. 여기까지 간 것 같습니다. 저도 쭉 지켜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내일 선거 결과를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여권 내에서도 김행 후보자는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명을 처리하시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자꾸 이렇게 부담을 안고 1년 6개월째 이분까지 또 강행을 하면 이분은 또 새로운 선례를 남길 거예요. 청문회가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임명을 강행하는 최초의 장관 이게 또 될 겁니다. 그런 부담까지 안으면서 김행 후보자를 지켜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다른 주식 파킹 의혹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분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매체에서 여성 혐오적인 기사 저는 그 제목만 봐도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책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후보자를 악마화하는 것들의 도가 너무 지나치다. 어떤 비판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적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동관 후보자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내정설 혹은 뭐 임명될지도 모른다는 설이 보도되는 한 달 전부터 온갖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진짜 그때 보도된 내용이 다 사실이라면 어떻게 방통위원장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정작 청문회에 나와서 할 때는 야당 의원들은 뭐 제대로 된 의혹 제기를 제대로 제기하지도 못했어요. 사람은 완전히 거의 악마처럼 만들어 놓고 유인촌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무슨 유인촌 장관에 대해서도 그 전에 나왔던 공격이라든가 비난을 바라보면 야, 저런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시킬 수가 있어라고 했는데 청문 보고서는 또 채택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드는 느낌은 이게 어떤 모두가 다 집에 가면은 뭐 누구의 자식이거나 누구의 뭐 부모거나 뭐 배우자거나 그럴 텐데 이 국회에서 벌어지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공격이 너무 도를 지나쳐서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가고 있어서 이것도 우리 청문회가 개선해야 될 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 끝으로 좀 여쭤볼게요. 그 어제 대통령실이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중국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우리 반도체 업체가 앞으로는 이제 어떤 별도의 신청 또 뭐 절차, 기간의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들어올 수 있게 됐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걸 이제 한미 동맹의 이제 성과라고 이제 대통령실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한미동맹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이 그동안에 중국산 우리 제품을 쓴 것 중에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뭐 그 현대, SK, 뭐 삼성 굉장히 타격이 예상됐잖아요. 그리고 야당에서도 그 비판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라고 얘기를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국민을 위해서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환영 논평 같은 거 하나쯤 내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를 위해서 좋은 거니까 과거에 그렇게 비판을 이 문제 해결 안 하고 미국이 말이야 맨날 미국한테 뒤통수나 맞고 말이야 이렇게 비판을 하셨었는데 저렇게 해결을 해냈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잘 됐다라고 성명을 내주시면 그것이야말로 이게 무슨 뭐 민생 정치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런 거 발표해 주는 게 민생 정치고 그런 게 통합입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면서 그런 거는 모른 척하고 공격할 때는 무자비하게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가 잘 되면 쓱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민생 정치하자 통합 정치하자라고 얘기하면 그건 믿기가 어렵죠. 예. 환영 논평 낸 건 어떠냐 이런. 저는 이 문제 가지고 우리 민주당이 욕먹을 건 생각 못했어요. 우리 민주당이 잘못했습니까? 미중 간의 갈등으로 벌어진 일이었는데
기승전 민주당입니까? 그 좀 심한데요. 아니 우리 민주당이 지금 이걸 문제 삼은 뭐 잘못 이게 막혀 있었습니까? 우리 당 때문에 그거 아니었고요. 아니 우리 민생 챙기자고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 만나서 형식과 주제 구애받지 말고 얘기합시다를 8번 얘기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야당하고 한 번도 안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하고 집권 세력 아닙니까? 근데 왜 이 문제 가지고 민주당을 탓하십니까? 저는 우리 기업들 위해서 잘 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벌 아니 이 기업 총수들이 미국 가가지고 제가 좀 취재해 보니까 정말 열심히 뛰었더군요. 정말 생사가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수십만 명의 그 종사자들의 생계가 걸리니까 잘냈다고 보고요. 저는 대통령실이 이 정도 되면은 숟가락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숟가락 올려놨어요. 근데 이게 지난해 10월에 미중 갈등으로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좀 아쉽다는 거는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경제는 그동안 우리가 중국과 잘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외교는 국익이 최우선이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절묘하게 우리 국익 위선의 외교를 했다면 이런 부분들도 더 쉽게 풀어내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대기업들 우리 국익을 위해서 지켜냈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 저기 일단은 숟가락 올려서 광을 팔았는데요. 그 내부까지 좀 단속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번 풀린 것뿐만 아니고 무슨 반도체 노광 장비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직 해결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서둘러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잘 해결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 국익 지키는데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잘 되면 잘 된 거죠. 민주당 탓은 그만하시고 집권 세력답게 잘해 주십시오. 축하해 주신 걸로 알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